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에 오스만 제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역은 크게 확장이 됩니다. 다 먹었네. 지중해 동쪽의 강국을 물리쳤고 또 중동과 지중해 남쪽을 차지하던 강국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도 겨루게 됐고요. 치열한 전쟁 끝에 맘루크 왕조와의 잇따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성지인 예루살렘과 중동 최대의 도시 카이로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맘루크 왕조를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당대 최강의 나라로 떠오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커피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당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던 예멘입니다. 아니 저기 모카라는 거를 차지했는데 네, 그래서 카페 모카가 있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어머나.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예멘을 차지함으로써 커피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커피 농사를 짓는 곳이 예멘이 당시에 유일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계 최초의 커피가 예멘에서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커피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멘의 건너편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 거기에서 전설이 하나 내려와요. 그 에티오피아의 산지에는 갈디라는 목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갈디는 평소처럼 염소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염소들이 잠도 안 자고 펄쩍펄쩍 이렇게 널뛰고 있었어요. 마치 춤추는 것처럼. 그래서 갈디는 그거 좀 많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렇죠. 이제 염소들 관찰했는데 염소들이 들판에서 붉은 열매를 먹고 나면 이상해진다는 거 알게 됐어요. 아. 이 열매가 바로 커피였죠. 커피 열매. 아니 그 에티오피아의 커피가 어떻게 하다가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티오피아와 예멘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는데 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멘으로 이동을 하면서 커피 나무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때 건너간 커피 나무의 종이 바로 커피의 대명사이자 커피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카. 아라비카입니다. 이 아라비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다면 예멘으로 넘어간 이 아라비카 커피는 무사히 자랐을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땅의 토양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커피는 키우기에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에요. 제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여러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적도 인근의 따뜻한 아열대 기후가 필요했고요. 또 해발 고도는 약 1,100에서 1,200m까지, 그리고 강우량은 연간 1,200mm로 물이 풍성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멘이 바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커피 재배의 최적지였던 거죠. 그래서 예멘을 차지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커피 생산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굴복시키며 커피 재배지를 차지하게 된 오스만 제국은 이번엔 이곳을 점령하며 커피의 맛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모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모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구나.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가 보호하고 있었던 이슬람 최고의 성지인 바로 메카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메카에 입성한 시기, 이미 커피는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었죠. 여기에는 이슬람 수행자인 수피라는 그런 수도사들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수피는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의 수행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밤샘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예멘에 살던 수피들의 눈에 바로 띈 것이 바로 이 커피였다는 것이죠. 아, 각성 효과가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커피가 단순 지금 저희가 먹는 커피랑 똑같은 거죠? 뭐 달랐나요? 그때 그 당시 커피는? 조금은 달랐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커피 열매를 냄비에 넣고 마치 한약재처럼 달여서 먹었습니다. 커피의 효과는 굉장했어요. 수피들은 커피가 잠을 깨우고 또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차렸고요.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전에 이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멘의 수피들은 커피를 필수품으로 여기게 되었고요. 성지 순례를 위해서 메카로 갈 때도 커피를 늘 챙겨서 갔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가 인기를 얻으면서 메카에 독특한 가게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카흐베하네라는 아랍어로는 카흐바, 이 커피라는 뜻인데요. 하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 커피 그래서 하우스. 커피를 마시는 집, 뭡니까? 커피숍 커피 카페. 하우스. 카페죠, 카페. 네. 그래서 지금의 카페가 세계 최초로 메카에서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이슬람교에서 술을 금지됐거든요. 술을 못 마시니까. 술을 못 마셔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려 하려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커피를 먹었죠. 그래서 중동에서 커피는 이슬람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술 대신 약간 뭔가 만남의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항상 마실 수 있는. 그러면 이 이슬람의 중심인 메카에서 커피가 유행했으니까 다른 이슬람 국가로도 퍼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커피는 이슬람 수행자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까지 전해지게 되죠. 이집트 역시 이슬람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커피는 카이로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됐죠.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커피의 생산지인 예멘과 더불어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던 메카와 이집트 카이로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시기에 커피를 처음 접하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에선 일부 귀족들이 즐기는 희귀품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오스만 제국 안에서 제대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건요. 오스만 최고의 군주로 불리는 술탄 술레이만 1세 때부터입니다.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자그마치 46년간이나 오스만 제국을 다스리면서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술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문화와 상업과 교육, 통치 재개를 발전시켰고요. 또 밖으로는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젊고 능력 있는 이 술탄이 노린 땅이 어디였을까요? 영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었습니다. 어, 바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었습니다. 술레이만 대제는 즉위하자마자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정복하면서 유럽 정복에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는 300여 척의 대규모의 해군과 10만의 육군을 총동원해서 그리스의 로도스 섬을 함락시켜버렸죠.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동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고요.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더욱더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럼 술레이만 대제의 다음 목표는 네, 술레이만 대제는 유럽 정복에 있어서 유럽의 문지기라고 별명을 가진 헝가리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과 서유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동쪽에서 오스만 제국을 막는 마치 방패 같은 나라였죠. 그리고 마침내 1526년 드디어 술레이만 대제는 약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헝가리 원정에 나서게 되고요. 헝가리 남부의 모하치 평원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메흐테르라는 군악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군악대입니다. 아, 저 당시에도 있었구나. 아 정말 저 뭐 북치고 있네 저기 위에. 네, 오른쪽 위에 있는 부대가 바로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입니다. 메흐테르죠. 메흐테르는 오스만 제국의 최강 정예 부대인 예니체리의 군악대로서 전투 직전에 최전선에 배치가 돼서 오스만의 사기를 올리고
또 적들에게는 반대로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었었죠. 그러네. 이제 음악이 들리면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놀라고 패닉에 빠져서 도망갔어요. 엄청난 효과였네.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전쟁의 승패를 엿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대포네요, 맨 앞에. 엄청 긴 대포가 있는데. 정답. 오스만 제국의 대포는 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죠. 대포 공격을 받은 헝가리 왕국의 기병대는 맥을 못 추고 몰살당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투가 벌어진 시간은 단 2시간 반. 이 짧은 전투에서 헝가리 왕국의 왕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명의 포로를 학살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헝가리 보병 2만 명과 기병 4,000명을 땅에 묻었다. 거의 전멸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유럽인들을 잠 못 들게 하며 공포로 몰아넣었던 술레이만 대제의 야망이 한풀 꺾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바로 이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한 채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비엔나였나요? 빈이에요? 맞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강국 중의 하나인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이자 지금의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바로 빈입니다. 그렇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음은 비엔나니까. 맞습니다. 예. 거침없는 오스만 제국의 질주를 유럽의 최전선에서 막아낸 거죠. 하지만 이후에도 술레이만 대제는 페르시아 지역과 또 아라비아 반도로 진출을 하면서 세력을 더욱 넓혀갔고요. 오스만 제국은 이 시기에 대제국으로 완성하게 되죠. 더 늘어나나? 와. 아시아 대륙, 또 유럽 대륙, 또 아프리카의 북쪽 이렇게 세 대륙에 걸쳐가지고 영토가 눈에 띄게 됩니다. 진짜 영토가 저 정도면 유럽 국가들도 벌벌 떨었겠네요. 이때 최전성기를 맞은 풍요로운 오스만 제국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커피. 네, 바로 커피 문화가 이때부터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스만 제국에 처음 커피가 들어왔던 초기와는 달리 술레이만 대제 시기에는 이 오스만 제국에서 커피콩을 구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술레이만 대제가 국가적으로 커피 농사를 장려했거든요. 근데 왜 오스만 제국에서 커피를 장려했던 거예요? 1500년대 이 커피가 여러 아랍 국가에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카와 또 이집트의 카이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커피가 인기를 얻으면서 커피 콩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이걸 알게 된 술레이만 대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멘에서 더 많은 커피를 생산하도록 한 거죠. 원래 다른 작물을 농사짓던 땅들까지도 그냥 엎어버리고 여기에 커피 나무를 심도록 했죠. 와. 수익성이 좋으니까. 자, 그러면서 커피는 오스만 제국의 특산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커피의 이름도 이때 굳어진 거예요. 커피. 원래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카파, 아라비아에서는 카바 이렇게 불렸는데 이게 오스만 제국에 들어와서는 카흐베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커피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예멘을 통해서 아주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구하기가 쉬워졌고요. 또 커피는 오스만 제국의 시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심지어 술레이만 대제는 궁전에 커피를 끓이는 담당 관리를 두기도 했었고요. 바리스타를. 또 좀 산다 하는 집에는 어김없이 그 집에 커피방 정도는 따로 만들어서 커피 전담 하인이 커피를 끓이게 했습니다. 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전담 바리스타를 집집마다 둔 셈이죠. 그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이
최소 하루에 2잔, 많으면 하루에 20잔 정도 어떻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많이 먹지? 하루에 20잔. 최소 2잔 먹는 사람은 저보다 좀 못 먹네요. 그렇죠. 아예 그거 아예 못 먹는 사람. 난 커피를 안 좋아해. 그 정도로 돼 있는 최소 사람들이 20잔은 먹어야 나 커피 좀 안다. 그러네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커피 하면 사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럽에 이렇게 커피가 퍼지기 전에 훨씬 전에 오스만 제국에선 사람들이 이렇게나 커피를 많이 마셨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커피를 충분히 주지 못했을 때 이거 이혼 사유 되기도 했대요. 비싼 네, 커피를 못 주면 도망가요. 아, 커피 때문에 이혼도 한다고요? 그럼 그거네요. 이제 마지막에 뭐 저는 검은 머리 파프리 될 때까지 제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아니라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내에게 커피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네, 실제로 결혼할 때 이거 맹세했대요. 와. 야, 엄청나네 커피 사랑이.